이강민의 잡시사 3월호 5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이자 가장 신비로운 기관이죠. 뇌의 비밀을 풀어줄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잡지사에 저희가 꼭 한번 모시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뇌인지과학과 네. 교수님이신데 네. 보통 우리가 뇌과학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네. 뇌인지과학은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 그러니까 뇌의 정보 처리, 뭐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나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네. 되게 이제 뇌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정보 처리를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뭘 학습하는구나, 뭘 기억하는구나, 감정을 느끼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뇌과학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학습, 기억의 감정까지도.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어떻게 그 어떤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피아노 소리구나. 그러니까 바깥 외부 세계에서 오는 자극의 네.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혹은 뭐 이렇게 없는 걸 상상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뇌가 하는 그런 정신작용, 뭐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는 그 뇌과학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포의 기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그 마음이나 정신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은 인간에게 오랫동안 있었죠. 예. 그러니까 철학이 가장 고대 그리스 철학 말 그렇죠. 예. 그때부터도 있었고 뭐 중국의 뭐 공자니 뭐 이런 분들도 다 그 다음에 뭐 심리학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뉴로사이언스라고 신경과학이라고 또 부르고 예. 그걸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뭐 뉴로가 브레인하고 똑같은 말인데 뇌과학이라고도 하고 근데 뇌과학은 사실은 뭐 그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것만 해도 뇌과학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네. 하지만 뇌가 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뭐 심장이나 이런 장기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것도 뇌에서 컨트롤 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뇌과학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마음이나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게 뇌인지 과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달했는데 뇌는 아직 좀 미지의 영역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죠. 우리 뇌에 대해서 뭐 이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 정도나 알고 있나요? 이건 정말 감으로 말씀드릴 예, 수밖에 감으로. 없는데 예. 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한 10%? 거기까지밖에 못 왔나요? 네. 어, 근데 거의 0%였기 때문에 예. 10%도 체감 그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예. 10%. 그래서 더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 예. 뇌라는 기관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뇌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이인하 교수님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해마 연구의 권위자이셔서 이제 오늘은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해마는 누가 처음 발견한 건가요? 사실은 이 해마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정확히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도 예. 기록이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요. 예. 저도 이 질문 받고 찾아봤는데 1587년에 이탈리아 해부학자 줄리우스 아란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대요. 그러니까 해마란 이름을. 해부학에서는 대개는 그게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이 구조는 뭐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데 네. 이제 명명이 안 돼 있는 구조를 발견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 이름을 되게 갖다 붙이거나 예. 왜냐하면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를 예. 그 표시하기 위해서 네. 혹은 그냥 자기가 그걸 딱 봤을 때 받은 인상 야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다. 직관적으로. 근데 이렇게 해마 구조를 잘라봤더니 예. 해마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 해부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 그림은 약간 개불 느낌인데요. 저 그림은 이제 외관이고 예. 저 외관을 이렇게 칼로 잘라보면 저 안에가 세포층이 이렇게 예. 동글동글하게 말려있어 해마 꼬리처럼. 꼬리처럼.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해마라고 하자. 그러면 해마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좀 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뭐 예. 별 뜻은 없고, 근데 이름이
뭔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 건 아주 네, 잘 잘한 된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예, 뭔가. 예. 그래서 해마는 하나입니까? 그 우리가 우방구, 좌방구 이렇게 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개죠. 아, 그럼 좌반구 해마랑 우반구 해마랑 역할이 다른가요? 아직 몰라요. 그것도 아직 모르는 모르는데 90%의 영역이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현혹돼 있는 뇌에 대한 이론 중에 하나가 좌방구와 우방구가 하는 일이 다르다. 네, 좌뇌가 발달하면 오른손 잘 쓰고 약간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운동은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 눈에서 이 감각기관도 왼쪽 감각기관이 포착한 거는 대개 오른쪽 뇌로 가고, 예. 오른쪽 감각기관이 포착한 건 왼쪽으로 가고, 음. 운동도 오른손을 움직이려면 왼쪽에 있는 그 손을 움직이는 영역이 명령을 줘야 되고, 예. 뭔가 이렇게 감각하고 운동은 교차돼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인지나 이런 정신작용이 그렇게 완전히 분리돼 있는 거는 유일하게 알려진 거는 이제 언어 영역이 왼쪽에만 있다는 거. 우리가 말하고 남의 말을 이해하고 그런 그 영역들은 왼쪽에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관련된 것들은 이제 왼쪽에 돼 있다는 거는 유일하게 알려진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경우고. 그게 유일하게 확실히 네. 알려진 게. 근데 그것도 예. 예를 들어서 좌뇌가 어렸을 때 뭐 무슨 이유에서건 좌뇌를 좀 드러내야 됐다. 뭐 네. 병이 있어서. 그러면 또 우뇌가 언어를 담당해요. 아, 그래요? 네, 가져와 주는구나. 네, 그래서 그게 무슨 고정된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알려진 지금 좌뇌와 우뇌가 서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건 저는 유심히 듣지 않는데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좌뇌는 창의적이고 뭐 우뇌는 뭘 담당하고 뭐 옛날에 한창 유행이었어요. 학습지에서도 예. 막 좌뇌 개발법 뭐 이래가지고. 우뇌는 뭐 공간 지각 능력 뭐 이런 거. 그게 유일하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에 관한 건 확실히 우뇌 쪽이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되게 크고 네. 이제 해마는 좌뇌 우뇌가 그렇게 역할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는 건 알려진 게 없고 특히 하등 동물을 가면은 이제 아예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쥐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해마를 하나만 없앤다고 그래서 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왼쪽과 오른쪽이 기능이 거의 카피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 콩팥처럼 스페어 기능인가? 그리고 예. 둘 간에 이 좌방구와 우방구가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예. 사실은 좌뇌가 모르게 우뇌가 뭘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제 생각에 그런 기능도 없지 않겠죠? 카피를 만들어 놓고 뭔가 사고가 나면 한쪽이 좌뇌와 완전히 우뇌가 분리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이. 그럼 사고가 나서 왼쪽이 만약에 무슨 병변이 생겨서 하면은 그럼 제약이 너무 크죠. 이거는 거의 그냥 그 백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네요. 예, 예. 훨씬 더 잘 설계돼 있네요. 예. 예. 머리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뭐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해마도 사이즈가 큰가요? 아주 복잡한 질문. 그래 좀 유치한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유치하진 복잡한 질문이군요. 않은데 일단은 머리가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해마의 사이즈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면 좋은 건가? 예. 그 세 개가 이제 섞여 있는 질문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영어권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좀 이상한 말이죠. 너는 머리가 좋다. 굿헤드. 너네 뭐 헤드가 좋다. 그러니까 뭔가 학습이 되게 빠르고 뭔가 하나만 가르쳐도 열을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머리가 좋다는 말보다는 제가 볼 땐 어떤 제가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쟤는 전교 1등인데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분야에서 아하. 그러니까 뇌는 분야로 지능을 얘기해야지 예. 전반적으로 지능이 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하고 비슷한데 야구 선수는 또 축구하면 잘 못하고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쟤는 야구 머리는 있는데 뭐 딴 건 못하고 뇌에서 관장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에서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 그냥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우리나라에서 뭐 한 반에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들 하지만 네. 그래서 거기서 1등 하면은 머리가 좋은 거지만
그 분야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 수능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사람을 가르는 경향이 있어서 어. 저는 사실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뇌과학적으로 볼 때 해마는 또 그 분야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뇌가 되게 분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뇌 해마는 공간에 대한 지도를 형성하고 공간에 대한 지도를 형성하고 네. 이제 지도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델이라는 말을 써요. 모델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실제가 아닌 내가 믿는 어떤 그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모델이죠. 그러니까 뭐 모델하우스 같은 거 하면 자기가 살 집은 이렇게 생겼다고 믿어야 그게 뭐 가보는 거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 공간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세상은 다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 스튜디오라는 공간은 실제 있는 공간이죠. 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근데 자기 머릿속에 이 스튜디오라는 공간 집에 가셔가지고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예. 떠오르는 게 약간씩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그렇지. 그 뇌가 이 스튜디오를 자주 경험한 사람은 거의 스튜디오의 물리적인 속성과 똑같이 아주 자세한 모델이 형성이 되죠. 근데 저같이 한 번 이제 처음 와본 사람은 또 이제 그 모델을 형성하긴 하는데 좀 엉성하죠. 뇌로 기억하는 그렇죠. 그 공간은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그렇죠. 실제와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얼마나 많이 와봤느냐, 그리고 얼마나 구석구석 막 뒤지고 다녔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스튜디오를 기억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러네요. 모델이 다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을 돌아다녔다. 근데 뭐 외국 관광객이 와서 광화문 잘 모르는데 쓱 돌아다니면 모델은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광화문에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못 가죠. 왜냐하면 지도가 좀 허접하니까. 근데 이제 광화문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골목길 어디로 가, 글로 가면 늦어, 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델이 굉장히 정교하죠. 그러니까 해마는 그런 걸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쓱 보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그 모델을 경험해서 업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점점 정교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순간까지 이제 어떤 수준까지 정교하게 만드냐면 거길 가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있는 모델을 띄워서 굉장히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기관이거든요. 이게 꼭 물리적인 모델을 만들면 그걸 지도라고 표현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도 모델을 만들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 그렇죠. 사회적 모델.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인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친하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안 친하고 뭐 이 사람하고 일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그런 거 대한 해나가는구나. 모델을 만들어요.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그 지도를 띄워서 사람 지도를 띄워서 쟤한테 쟤는 안 돼. 쟤는 시키면은 한 달 걸려. 얘한테 시켜야 되겠다. 해마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 지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은 와인의 그 프랑스 지방의 지도, 어디 와인은 산도가 높고 어디 와인은 뭐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관계를 우리는 이제 표상한다고 하는데 뇌인지과학에서는 관계를 그냥 지도의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제 해마의 큰 역할인데 그거를 많이 하면 해마가 점점 커져요. 그거는 이제 런던 택시 운전사 연구라고 거기서 이제 그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택시 운전사 연구? 어떤 연구입니까?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냅이라고 부르는 GPS를 안 쓰고 그 런던의 그 블랙캡 드라이버들은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모범 운전사 같은 거겠죠. 그 런던 전체 도시의 맵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줄 때 이미 블랙캡 드라이버의 라이센스는 따기가 정말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실제로 뭐 그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맵을 가지고 런던을 자기가 시뮬레이션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지를 체크해요. 시험 볼 때. 손바닥 보듯이 깨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강남의 코엑스를 가려면 CBS 본사에서 지금 출발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하세요. 이게 경로가 다 나와요. 머리에. 경로가 근데 이게 일반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좌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어디 있고 어디서 잠깐 섰다가
그것까지 다 맞춰야 돼요. 모든 좌회전과 우회전 이런 거를. 그럼 그분들의 해마는 사이즈가 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반인보다 해마가 사이즈가 커요. 네. 근데 해마가 그러니까 뇌의 이제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포들로 구성돼 있고 세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이블 같은 게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많이 쓰이는 부분은 그 케이블도 더 굵어지고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야. 세포 수도 해마는 세포 수도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 되게 이상한 구조예요. 뇌는 원래 한 번 태어나면 세포가 늘어나질 않는데 그럼 그 후천적으로 그거를 키울 수도 있는 건가요? 키울 수 있어요. 그럼 훈련을 하면 해마도 더 커지나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건 해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영역은 훈련하면 점점 거기가 많이 쓰는 데가 비대해져요. 그래서 뇌 영역이 어디가 일반인보다 더 볼륨이 큰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를 많이 쓰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많이 쓰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꼭 그걸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시도 타면은 그 알아서 잘 가시는 분이 있고 연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서 가시는 타고난 분이 있고 분들이 계세요.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맞아. 그러면 제가 택시를 왜 탄 건지 한 3,000원 더 나오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하고 또 그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쪽 부위가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다. 그러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부분에 뇌 영역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크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거는 뭐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본인에게는 해마가 없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는 길치 에디터가 있는데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길치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요? 네. 길치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기억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길치라고 본인이 규정하고 남한테 그 역할을 맡기면 좀 편하긴 해요. 그렇죠. 오히려 전략일 수 있군요. 그런 쪽으로 발달한 거죠. 그래서 타고난 길치는 별로 없고 대개는 이제 길을 가다가 주의 집중을 잘 안 한다든지. 주의력이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우리 뇌에서 이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론 이제 세세히 다 알려주실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청각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받아들인 걸로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제가 알면은 뭐 대충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언어로 대개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이게 말이라는 게 저희가 공기의 파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파도처럼. 그렇죠. 그러면 그 진동이 저희 그 귀에 있는 고막에 진동으로 전달되고 그 진동을 감지하는 이제 주파수를 감지하는 그 헤어셀이라는 게 이 귀에 있고 걔네들이 이제 피아노 건반처럼 생겨가지고 자기 주파수대가 들어오면 계속 건반이 연주된다고 보면 실제로 건반처럼 생겼어요. 오, 신기하다. 그 달팽이관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그래가지고 쫙 펴면 피아노 건반처럼 주파수가 쫙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들어오는데 언어를 안 배운 사람한테는 정말 피아노 소리처럼 들리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겠네. 근데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에서 일단은 청각적으로 그 사운드 자체가 접수가 돼야 되고 그거는 이제 청각 피질이라는 데서 접수를 하고 뭐 그 전 단계가 몇 개 있지만 그러니까 뇌에 있는 거죠, 청각 피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감각기관 눈으로 들어오는 건 시각 피질, 그 귀로 들어오는 건 청각 피질, 뭐 코로 들어오는 건 후각 피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세계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일단 정리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피질이라고 하는 접수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접수가 되면 그게 이제 접수가 안 되면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나 뭔가 이렇게 너무 잡음이 많거나 이러면 접수가 잘 안 되면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접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뇌인지과학에서 말하는 감각의 영역이에요. 감각의 영역이고 이제 감각 다음에 지각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지각은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지각은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 감각을 해석하는 해석하는 부서죠. 거기서는 이제 해석에 당연히 기억이 동원이 돼야 돼요. 기억. 근데 해석을 기억이 동원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한국말 같은 경우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억이 있으니까. 예. 근데 기억이 아예 없는 무슨 저희가 뭐 아프리카의 어떤 말을 들었다 그러면 아예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매치가 되면 자기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달려들어서 이제 막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하고 막 일치시켜가지고 그 콘텐츠가 이제 뭔지 막 뒤지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는 아예 이거는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학습을 새로 하려고 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네. 그리고 콘텐츠도 사실은 자기가 아는 콘텐츠인지 모르는 콘텐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치 미스매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계속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자기 모델 머릿속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형성해 놓은 그거하고 이게 지금 그게 다룰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굉장히 그 실시간으로 파악하려고 애쓰고 그 학습과 기억 모두 해마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콘텐츠의 성질에 따라 틀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아까 모델을 형성하고 그렇죠. 공간이나 해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개는 원타임 에피소드라고 해서 한 번만 벌어진 일. 그러니까 공간에서 한 번 벌어지는 일. 저희가 이렇게 하는 얘기도 이미 아까 했던 얘기들 뭐 해마는 누가 처음 발견했나 이런 거 지나갔잖아요. 그게 또 벌어지면 해마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또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재탕 부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는 그 반복 학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만 학습이 되는 그런 종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뭐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 학습처럼 그냥 완전히 조건 형성되면 뭐 예외 없이 반응하게 되는 침 흘리고 그런 거 굉장히 그 생존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죽는 거. 생각하는데 시간을 뺏기면 죽는 거. 그렇죠. 보이면 빨리 튀어야지. 저게 뭐지 하다가 죽는 거. 이런 건 다 그 조건 반응으로 되게 돼 있고 그래서 학습과 기억이 하나의 어떤 퀄리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굉장히 다른 퀄리티들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기 기억과 금방 휘발되는 단기 기억의 차이는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요즘에는 사실은 제가 뇌인지과학 하면서 학습과 기억 전공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도 많이 하지만 단기 기억이니 장기 기억이니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오한가요, 구분이? 그렇죠. 단기 기억은 얼마까지 지속돼야 단기라고 생각하세요? 단기? 사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초기 연구가 이루어질 때 그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단기고 뭐 일주일 가면 장기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 3일은 뭔가요? 그러면 그건 뭐 중기? 뭐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전에 뇌를 잘 모를 때 금방 잊어버리면 그냥 단기 기억이라 부르자. short-term memory. 그다음에 이게 뭐 오래 가서 자기의 인생 전체에 남는 기억 같으면 장기 기억이라고 부르자. 처음에 학문이 자리 잡을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크게 영역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드립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유효한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뭐 세포 수준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은 사실은 이렇게 갖다 붙이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구들 논문들 나오는 거 보면 뇌의 어떤 물질들은 단기 기억을 한 다음에 그게 장기 기억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면 그 시퀀스를 따라야 되는데 어떤 물질들은 사실은 장기 기억,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없이도 바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관여하기도 하고. 바로 장기 기억으로. 그래서 뭐 그리고 단기 기억이 반드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만 있다가 거기가 종착역인 애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망각되어야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기억하는 게 많으면 좋지 않나요? 그게 이제 수험생 시절에 그거를 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암기력으로 그러니까 고생할 거의 때. 세뇌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오래 기억해야 된다. 망각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약간 안 좋은 기억일 때?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정말 쓸데없는 것들. 그러니까 기억을 완벽하게 자기한테 일어난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으면은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교육열이 뜨거워서 그런지 예. 뭐가 망각되면은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험에 불리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시험도 사실은 그리고 약간 안 중요한 거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문제. 예. 그러니까 암기한 거를 완전히 기계를 테스트하듯이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무 쓸데없는 테스트인데 그런 거는 그냥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시험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자기가 다 본 거는 다 기억해야 되고 네.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단기 기억은 반드시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되고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데 네. 사실은 기억 여러분이 경험한 거에 혹은 학습한 거에 거의 대부분은 단기 기억이 종착역인 경우가 많다. 다 그거는 날아가. 그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해마의 기억도 해마가 사실은 여러분이 눈을 딱 뜨면 네.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생활을 시작하면 거의 이제 동영상 촬영 버튼이 눌러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쭉 돼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타고 오셨어요 하면은 네. 갑자기 이런 걸 왜 물어보지 하면서 대감기. 대비가 안 돼 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걸 물어봐 주면 누군가 물어봐 주면 그 기억은 그 동영상의 기록 중에 그 부분에는 끄집어내죠. 딱 이제 라벨이 붙는 거예요. 이거는 물어봤으니까 기억할 것. 아. 그다음에 거기 지금 2시 반인데 예. 2시 반까지 자기가 리코딩한 거 중에 아무도 안 물어봐. 네. 내일도 안 물어봐. 모레도 안 물어봐. 그런 거는 라벨이 없는 건 다 없애는 거예요. 쓸모없나 보다. 네. 그래서 망각이라는 게 되게 액티브한 프로세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뭔가 안 좋은 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뭐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왜 지금 뭘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의 차이인데. 아,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사실 이것도 좀 나중에 드릴 질문이었는데 네. 그럼 우리가 막 뇌에 과부하 걸렸다 막 이런 말 네, 특히 직장인들이 약간 일 많은 거 티내고 싶을 때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네, 네. 이거 말이 되는 거네요? 약간 어떤 일종의 용량 같은 게 있어서 잊을 건 빨리 잊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부하라는 말을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아 예. 아마 왜냐하면 다 다른 의미로 쓰시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음. 나오면은 뇌가 일시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아져요.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약간 퍼포먼스 인핸싱 드럭 같은 거라서 이 퍼포먼스를 좋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앞에 사자가 나타났다. 이거는 뭐 이제 내가 뭐 내일 쓰려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어쩌고 그럴 필요도 없이 모든 총동원. 총동원 해가지고 여기를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가 나의 이제 삶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때 이제 퍼포먼스를 지금 막 쥐어짜가지고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의 역량이 나오죠. 그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자를 벗어나면 네. 뭐 벗어나거나 사자 뱃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벗어나고 나면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 정도의 약간 굉장히 초단기? 네. 만 경험하게 돼 있는데 네. 대개는 스트레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진 않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초집중해서 뭘 했다고 하죠. 그럴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세포 옆에 계속 있으면 예. 그러니까 사자가 옆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슴. 그러면은 이제 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실제로 데미지를 입기 시작하고 예. 퍼포먼스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마 직장인들이 생각하시는 뭐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는 그런 스트레스 스트레스지.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계속해서 데드라인에 막 쫓겨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개념이지. 약간 USB 용량 다 찬 느낌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렇죠. 집에서 아무리 받아들여도 그렇죠. 재밌죠. 게임 할 때는 그만하라 그래도 아직 더 할 수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좀 미리 들 때 어떤 불길한 예감이다. 뭐 이런 표현도 직감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이것도 뇌와 뭐 연관이 있겠죠. 예. 어떤 식으로 있겠죠. 그것도 어떤 원리죠? 그냥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뇌인지 과학에서는 대개는 세포 수준까지 설명하려면 동물 실험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세포를 막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동물에게 실험이 가능한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가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동물한테 직감 그건 알 수가 직감력을 없네. 발휘해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죠. 야.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연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예.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 유레카 모먼트라고 하잖아요. 아하 모먼트. 그러니까 뭐 깨달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고 생각하려고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혹은 뭔가에 굉장히 집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딴 생각하느라고 뇌를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편안하게 놔버리는 경우에 네. 혹은 뭐 그게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는 잘 때죠. 잘 때 이제 대개는 이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이마 앞쪽의 뇌가 뇌의 여러 부위를 다 컨트롤을 되게 큰 컨트롤을 행사하고 있는데 네. 그 컨트롤을 잘 못하는 어떤 질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막 그 부적절한 말을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막 하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 놈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전전두엽이 되게 컨트롤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억제하고 그런 건데 이제 그게 릴리스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의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가 탁 릴리스 되면 그때 이건 제 추론인데 네.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엮이지 않는 어떤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엮이지 않는 커넥션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근데 오히려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라고 막 어디 가둬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뇌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네. 얘들이 서로 막 기발하게 서로 연결되면서 그래요? 그게 자기한테 딱 느껴지면 그렇게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는 건 이제 꿈이잖아요. 꿈 굉장히 이상한 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꿈이 진짜 남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굉장히 이상한 꿈도 있잖아요. 예. 그 너무 이상한 꿈 꾸면 막 깨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완전히 랜덤한 어떤 연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들 간에 굉장히 랜덤한 연결.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나 어떤 발명가들 중에 꿈에서 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주길표의 아버지도 막 꿈에서 표가 보였대요. 예, 예. 멘델레예프가. 예. 그거는 약간 좀 믿기 어려운데 꿈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꾸진 않거든요. 그런가요? 예. 근데 뭔가 특히 예술가들은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뇌를 힘을 쫙 빼면서 예. 뭔가 자유로운 연상, 자유로운 하면 이렇게 랜덤한 커넥션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걸 일반인들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뇌가 너무 조여주면 퍼포먼스가 항상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때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이게 뭐더라 하면서 결국 짜면 더 안 나. 결국 생각 안 나. 예. 근데 집에 가가지고 가다가 뭐 오뎅 하나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서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뭔가 이렇게 열어주면 더 잘 되는 기능이 있고 예. 그런 게 아니라 직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거나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거를 구체화하려고 그러면 잘 처리가 안 되는 어떤 직감은 보통 내가 빨리 뭔가를 예상해 봐야지 이러고 네. 하지 않으니까. 정보 처리인 것 같은데 예. 근데 대부분 전문가 집단에서 직감이나 뭐 직감이라고 하면은 그 세계에 대한 모델이 굉장히 잘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세계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가 일어나기 전에 그걸 알아보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데이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광화문을 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등동물은 무조건 나서겠죠. 뭐 계획이고 뭐고 없고 나가서 여기가 어딘지 일단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모델이 있는 이유는 그걸 띄워서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5호선 타면 그렇죠. 가던데. 그게 일반인들이 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정교한 모델이 만들어지면 세상에 뭐가 나타나면 그 뭔가가 되게 애매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그거에 맞는 모델들을 빨리빨리 추려가지고 빨리빨리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가 일어나면 저거 혹은 이제 뭔가가 이상하다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형사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상황에서 저 사람 좀 행동이 이상하지 않냐. 형사의 촉.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기가 가진 어떤 모델이
그거를 볼 그렇지, 때 그렇죠. 뭐라고 내가 지금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저거. 일종의 경험.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직감이. 그죠? 직감이 말이 안 되는 건 그러네. 아니에요. 그냥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뿐이고 자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기한테 설명이 안 되지만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네. 아까 말했던 그 매치 미스매치 프로세스에서 뭔가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다. 아. 그런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마추어의 직감은 별로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데 예. 전문가의 직감은 그게 이제 뭐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방송을 슬슬 마치지 않으면 저희 에디터들이 싫어할 것 같다는 직감이 좀 그런가요? 그래서 그래도 뇌 얘기가 진짜 시간 빨리 가고 재밌다. 네. 이 질문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요한 뭐 해마 영역에 특별히 이상이 생긴 경우에 네. 어떤 행동을 사람은 보이게 되는가요? 저도 재밌게 본 영화인데 영화 메멘토에 나오는 주인공을 책에 언급하셨거든요.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그 아내 살인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10분마다 기억을 잃는 네. 단기 기억 상실에 시달리는 설정입니다. 메멘토. 이 주인공이 해마에 이상이 생긴 건가요? 해마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그처럼 해마라고 행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처럼 기술한 해마라고 나오긴 해요. 근데 아주 뭐 잠깐 지나가는 말로 나와요. 네. 단기 기억 상실이 이라고만 나오죠. 생길 거기는. 수 있군요. 네. 해마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해마가 이상이 생기면 네. 그 해마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이 모델로 해야 되겠다 하고 띄워가지고 그 모델을 계속 띄워놓으면서 이제 방금 겪은 일은 과거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벌어진 일도 과거가 되고 그것도 이제 기차의 그 한 칸 한 칸처럼 네. 점점 이어져가지고 어떤 스토리 빌딩이 돼야 되는데 해마가 없어지면 기차가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고 또 맨 처음 기차는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연속극을 보면 네. 이게 계속 이어져야지 뭔가 자기가 나중에 그리고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지금까지 상황이 쭉 이어져서 어떤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것 플러스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도 하죠. 예측도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가 없으면 과거도 이어붙여지지가 않고 네. 미래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찰나에 산다 그러는데 예. 그냥 딱 지금 순간에만 살게 되는 거라서 그게 이제 그 메멘토 영화 보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파리들처럼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죠. 맞다. 뭐 제가 어디 가서 많이 하는 비유는 이제 돈 꿔준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것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네. 갚으라 그러면 갚고 10분 있다 와가지고 왜냐하면 10분 정도밖에 그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에 새기죠. 그렇죠. 나 돈 갚았다.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이게 그 사람도 해마가 없어져도 직감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뭔가 해놓은 게 있나 뭐 사진 뒤져보고 이러잖아요. 맞다. 예. 그런 식으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쌍하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만 더. 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좀 저하되는데 네. 이건 뭐 해마도 같이 늙어가는 건가요? 저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된다는 말에는 그렇게 막 그 일괄적으로 동의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 음. 그리고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네. 그 사람이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형성했던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에 의해서 아주 다듬어진 모델. 그 모델은 그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과정에 대한 디테일은 기억이 안 나시는 어르신이 있더라도 네. 그 사람이 하는 판단이나 이런 거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당한 그 세월의 시련을 거쳐서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이 든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대하고 20대하고 붙여놓고 자 여기 50개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외우시고 그다음에 다 외우셨죠? 여기 써보세요. 그러면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은 몇 개 못 쓰면 역시 학습 능력은 이쪽이 우수하구나. 굉장히 아둔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학습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이나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걸 보는 거지 뭘 암기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판단은 그러니까 나이 들면 뭐가 되게 젊은 그 뇌보다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학습을 너무 편협하게 규정해서. 그렇죠. 예. 나이 들면 막 이제 허리도 굽으시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말도 느려지시고 그렇게 막 하고 이러니까. 하니까 아, 뇌도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지 하는데 예.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셔도 막 70, 80 되셔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20대보다 예. 더 건강하신 분도 맞아요. 있고. 예.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이 그 인지 능력의 개인차가 확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일률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 다음 주에 또 이인하 교수님 모시니까요. 뇌에 관한 궁금증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